이제 3월로 넘어가는 주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보시죠. 네, 2월 28일부터는 이제 모바일 월드 콩크레스라고 이제 모바일 기기 관련된 설명인데요. 3월 3일까지 개최되고 그다음에 MSCI 지수 리밸런싱이 그날 종가에 있습니다. 3월 1일 날은 한국의 2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고 중국의 2월 차이신 제조 PMI 지표가 발표되고요.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표가 이제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3월 2일 수요일 날은 미국의 이제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 유로존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파웰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이틀간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라는 이제 설명회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3월 3일 이제 목요일 날은 역시 파웰 연준 의장 청문회가 계속 이어지고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한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고 그날은 또 기아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날은 중국에서 이제 정협이 열리고요. 네. 그 다음 날 이제 토요일인데 그때 3월 5일에는 전인대 그래서 양회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3월 4일 같은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2월 고용 지표가 네, 2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되게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 인플레든 금리 인상이든 이걸 다 뚫고 가려면 경기만 좋으면 돼요. 경기가 좋다는 확신만 있으면 증시는 다 뚫고 갑니다. 그래서 지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어쨌든 우리 한국은 3월 1일 날 수출입 데이터 나오니까 특히 수출도 아마 15.2% 증가할 걸로 전망하는데 이 유가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가 좀 아직 우려되잖아요. 그래서 무역 수지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같은 날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 미국의 ISM 지표 역시 너무 중요한 지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지금 괜찮은지 알 수 있으니까 ISM 제조업 지표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파웰 청문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긴축에 대한 우리가 속도, 연준 의장의 속도가 좀 긴축적인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물어보겠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바뀐 게 있냐? 그럼 이제 답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의 좀 완화된 스탠스가 나올지 아니면 아무 그냥 변동 없이 긴축으로 가버릴지 그러면 또 시장 또 한번 충격받겠죠. 그래서 파웰 청문회가 어쨌든 3월 2일, 3일 양일간 열리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주한테 너무 중요한 게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전기차 아마 전략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나란히 하니까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역시 그 중국의 양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특히 3월 5일 날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인데 그때 전인대에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진짜 중국의 부양 강도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양책이 우리는 세길 바라는데 과연 강도 높은 부양책이 나올지 한번 계속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상들이 자꾸 안 맞으니까 네. 높아심에서 이런 질문도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전쟁이 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경우에 우리 코스피 바닥이 어느 정도까지 갈까? 예. 뭐 나스닥도 그렇습니다만은 코스피 어떤 그 일종의 뭐 지지선 이게 되게 시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요 이거는 뭐 이게 보통 PER 뭐 PBR 많이 보잖아요. 네. 보통 우리나라 증시가요 지난 10년 동안 평균 PER이 10.2배 정도 됐대요. 네. 움직였던 게 작년이 너무 올라갔었죠. 그때 15배까지 갔으니까. 근데 평균 PER 그냥 대입하면요 2677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그냥 10배라고 하면 2600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00포인트 이 언저리가 거의 좀 저점이 될 가능성 분명히 지표상으로는 있다. 근데 과거에도요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고 만약에 장기화되면 퍼가 9배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근데 9배까지 계산을 해보면 2434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게 또 걷잡을 수 없이 뭐가 나온다. 근데 이 상태로 끝나면은 이제 600이 바닥인데 더 뭐 장기화되거나 정말 국제유가가 말도 못하게 오르거나 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뭐 그런 게 발생을 한다면 9배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2400 정도까지는 과거에도 9배 간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 악화되면 그 정도인데 지금 뭐 그게 현실화되긴 좀 어렵고요. 아직은 현실적으로는 10.2배인 2677 정도가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 대비 벌써 코스피가 작년 6월 고점 대비 20% 빠져 있어요 지금. 네. 예, 빠져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가격 조정을 좀 받은 상태니까 충격이 더 이상 없다면 2,600 여기 후반 정도가 저는 좀 저점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니까 코로나 때처럼 이게 기회다 해가지고 이제 적극 매수하는 개인들이 많은데요. 네. 뭐 목요일 같은 경우는 1조 이상 또 개인들이 담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매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상황이 워낙 급변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는 게 현명할지 이 투자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사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바이 더 인베이전 해가지고 침략할 때 사자. 약간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바이 더 딥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급락할 때 사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분명히 언젠간 다 해소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전쟁 한 번씩 봐드렸잖아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다 회복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솔직히 그건 모릅니다. 진짜 한 달 후에 바로 회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데 그걸 누가 맞추겠습니까? 아무도 못 맞추는데 내가 최대한 6개월, 1년 잡고 난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밸류에이션 진짜 싼 건 맞거든요. 그래서 2,700 이하에서 사는 거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좀 괜찮은 기업을 산다면 기회라고는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내가 시계열을 길게 해서 그렇게 견딜 수 있는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난 그렇게 못한다.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짧은 시계열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긴 기간을 못 참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은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뉴스가 바뀌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샀는데 다음날 반대로 가면 그럼 또 손절하실 거고, 또 손절했더니 또 다음날 바뀌어서 또 급등하고 몇 번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계열을 짧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역사이클에 자꾸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뉴스를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솔직히. 푸틴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신다는, 저는 투자 관점에서는 너무나 좋은 시기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많은 투자 대가들이 그랬잖아요. 쌀 때 사자. 저평가된 기업을, 앞으로 성장할 그런 기업들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렇게 자신 있게 투자를 못하고 매수를 왜 버튼을 못 누르냐면 인내심을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말은 쉬운데 그 6개월, 1년 내가 참을 수 있냐 이거예요. 못 갔을 때. 아니면 뭐 짧게는 3개월. 그거를 인내하신 분들은 저는 보상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인내심.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이걸 떠나서 크게 보면 지금 기회도 맞고 정말 우리나라 기업 중에 돈 잘 벌고 싸게 거래되는 거 많은데 내가 인내심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면 저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다가가도 된다. 근데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나는 좀 못하겠다 아직은. 그러면 조금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나아질 때 사도 괜찮아요. 뭐 시간 좀 남아 있으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분명한 건 지금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모든 악재들이 이렇게 다 나온 상황에서 뒤늦게 매도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현금을 하고 싶으면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올라왔을 때 그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말하자면 회복 달력성이 좋은 업종, 어떤 업종을 사는 것이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를까 이게 또 궁금한데 어떤가요, 보시기에? 반발력이 클 업종은 단기적으로는요 성장주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 NFT 게임, 엔터, 뭐 미디어라든가 우리 말하는 뭐 친환경 이쪽이 다 성장주로 분류돼 있잖아요. 그쪽 섹터가 이제 반발 매수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는 좋고, 또 그렇게 되는 배경은 긴축 속도가 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화되면 성장주한테 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쪽이 유리한 좀 흐름이 당분간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원자재하고 곡물 가격이 이제 급등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원자재 곡물 ETF 투자가 대안일까 싶기도 한데 또 한편 뭐 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떨까요, 이쪽은? 예, 실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상장되어 있는 코덱스 콩선물 상장지수 펀드가 거의 한 달 만에 19%나 올랐고요. 농산물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전체 ETF에서 1등했어요, 수익률이. 농산물이 실제로. 그리고 옥수수, 대두, 미래 투자하는 코덱스 뭐 3대 농산물 선물도 한 11% 이렇게 올랐는데, 그 전부터도 뭐 이미 좀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곤 있었지만
이렇게 더 올라갔다는 게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대표적인 또 곡창지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밀 수출량이 전 세계 수출량의 29%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3분의 1이나 되니까 굉장히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 또 비료 가격도 좀 급등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러시아가 또 최대 비료 생산 지역이 좀 있어가지고 비료 쪽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원자재와 곡물 가격 거기에 뒤따르는 비료 가격까지 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거를 이제 농산물 지수에 내가 좀 투자를 해야 될 거냐 네. 이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미 이제 농산물 이렇게 오른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피크아웃해서 내려간다면 이제 뭐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안정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 급락은 안 하겠지만 여기서 내가 수익을 내려면 업사이드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농산물도. 그러니까 원자재 쪽은 어떤가요? 원자재도 저는 비슷하게 봐요. 뭐 천연가스, 뭐 유가 뭐 계속 올랐잖아요. 유가도 지금 $100까지.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미국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이 사태를. 예. 왜냐면 미국은 유가 올라가면 난리가 납니다. 거기 휘발유 차로 다 지금 운전해야 되는데 지지율이 지금 폭락을 했잖아요. 바이든은.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무조건 휘발유 가격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쓸 카드가 뭐 이란의 핵 협상도 있어요. 예. 뭐 사실 미국이 맘만 먹으면 그냥 제재 풀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 카드를 저는 쓴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아껴두는 거는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나 유가 올라갔을 때 미국도 피해를 보니까 분명히 나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크지 않는다면 유가가 $70까지는 안 가더라도 100을 넘긴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이 기업이 매력은 있는데 이미 올랐으면 사서 수익 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자재나 농산물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좀 늦었다 지금 들어가긴.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좀 맞는 전략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된 뒤에는 이제 중국 부양책을 좀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양회가 곧 열리니까 어떨까요? 중국의 이제 부양책이 분명히 나올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대로 두면 5%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전망들이 글로벌 이제 투자 은행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중국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오르는데도 중국이 몇 번 지금 금리 인하 했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좀 작았죠. 작았지만 왜 그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를 하기가 좀 어렵냐면 또 자칫 잘못해서 돈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 자산버블 생길까 봐. 자산 가격 올라가는 것도 되게 경계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동 부유 때문에 이 정책 목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이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적절하게 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부양은 분명히 하는데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강도 높은 부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양회가 끝나봐야 진짜로 좀 느린 속도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공격적으로 하자 이런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양회가 좀 끝나봐야 알겠지만 시장이 지금 예상하는 부분은 좀 완만한 속도의 금리 인하 이걸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쨌든 중국은 작년 이제 하반기에 헝다 사태 터지고 나서는 확실히 기조는 부양 쪽으로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때 부동산 규제도 엄청 심하게 했는데 규제도 많이 완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부양은 맞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수혜주가 뭐가 될 거냐 이 고민이 큰데 이게 옛날 같으면요 이렇게 중국이 경기 부양하면 철강 화학주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요새 중국이 금리 인하해도요 철강 화학주가 안 갑니다. 이게 잘 안 먹혀요. 옛날 논리가.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긴 하는데 옛날처럼 이런 이제 뭐 SOC 투자라 그러네요. 뭐 도로, 교량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예전처럼 공격적이진 않아요. 이제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나 인터넷 데이터 센터 있죠. 이거를 많이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처럼 땅 파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 센터로 투자를 해버려요. 인프라 투자를. 이걸 흔히 신형 인프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뒤따르는 게 뭐냐면 5G. 기지국 건설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 옛날하고 달라요. 이걸 왜 하냐면은 VR, AR, 메타버스,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이거 다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을 생각하면 안 되고 과거랑 다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반도체잖아요. 이런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럼 만약에 중국이
진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당연히 반도체죠. 우리 한국한테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 5G도 좋고 클라우드 또 중국에 내가 직접 투자를 한다면 중국의 그 거창판 지수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과창판이라고 불리죠. 거기에 투자하는 뭐 ETF들도 있으니까 그 기업들이 다 이쪽에 속해 있거든요. 신형 인프라 쪽에. 그래서 중국의 부양은 좀 과거랑은 확실히 좀 결은 다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를 대비한다, 준비한다 할 때 어떤 업종이 좀 유망할까요? 역시 뭐 건설일까요?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지만 각각의 이제 후보에 따라서 좀 수혜주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건 꼭 생각을 해주시고 어쨌든 신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1년 동안 수익률은 좀 들쑥날쑥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첫 해 수익률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좀 괜찮았던 경우가 있었고 근데 보다 확실한 거는 그 당선된 대통령이 무슨 공약을 펼쳤느냐. 네. 사실 공약을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아마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경제 정책들 있죠. 그 방향에 맞는 업종들이 수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공약 사항을 보면은 일단은 그 나온 보고서는 뭐냐면 친환경주가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아요. 원래 이재명 후보가 계속 친환경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원자력 발전은 신규 원전은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자력 발전 없애는 건 아니고 탈원전보다는 유지는 하되 신재생 비중은 높이겠다. 원전 비중은 늘리진 않고 유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주는 모멘텀은 그렇게 크진 않다. 이재명 후보에서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만약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이제 비용이나 뭐 심지어는 CEO를 뭐 이제 징역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인데 이렇게 되면 산업재하고 소재업종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대요. 비용.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그 여천 NCC가 폭파 사고 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잘못하면 이제 CEO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산업재 소재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게임주한테는 좀 긍정적이래요. 이 플레이 투 언 게임 같은 NFT 게임에 조금 이재명 후보가 우호적인데 다만 지난주 기사를 금요일 날 나온 걸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이건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제가 기사만 본 거니까 P2E 게임에 대해서는 좀 허용하겠다는 식으로 또 약간 바뀐 것 같아서 한번 그거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친환경과 게임주는 좋고 산업재 소재 원전주는 일부 좀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요거고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건설주에 좀 좋고요. 원자력 발전주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계속 원자력 발전 늘려야 된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원전주한테는 좀 되게 유리할 수 있고 건설주도 두 후보 다 유리하긴 한데 특히 윤석열 후보가 더 유리한 게 민간 공급이 좀 많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공공 공급. 그렇기 때문에 민간 쪽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건설주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공통된 거는 신사업, 뭐 IT, 클라우드 이쪽에 대한 뭐 여기는 의견의 여지가 없고 방역을 완화하겠다 이 점도 두 분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되는 것도 있긴 있으니까 사실 뭐 당선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공약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공약 공부는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주가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는 조금 차치하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본다고 할 때 3월 증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하다, 뭐 또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현재까지 올해 최악의 수익률 업종이 어디냐면요. 게임주입니다. 게임 업종이 무려 30% 빠졌어요. 업종 지수로.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많이 빠지면 그 다음 달에 한번 오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도 한번은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통신 장비가 18%가 빠졌습니다. 네. 근데 통신 장비는 리오프닝 섹터예요. 또 기지국 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 섹터가 뭐 고성장합니다. 이거 뭐 물론 향후에 성장하겠지만 그거보다도 가장 최악이었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한번 보는 전략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건설주 말씀드렸지만 건설주는 어쨌든 3월 선거에서는 그래도 수혜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주 그리고 공급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목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역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그 김부겸 총리가 25만 명 확진되고 3월 중순에 피크아웃 칠 것 같다. 예, 정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제 방역이 확실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리오프닝 주가 많은데
리오프닝주 중에서 좀 주목할 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밤에도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확실히 외출은 늘어나니까 가장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이 그래도 가장 명확하게 사람들이 어쨌든 더 나가면은 들립니다. 예.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오프닝 주에서는 좀 편의점 또 한번 눈여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를 위한 팁 제공 순서입니다. 연불리 보고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요새 뭐 최악의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 자동차 투자하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자동차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큰 게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 찾아도 보시고 한번 하시면서 좀 한번 그 자동차 전략 수입하시면 좋겠고 KTB 투자증권의 유지용 연구원님이 이제 달릴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이제 보고서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뭐 러시아 리스크는 있지만 어쨌든 그거보다도 좀 주목하는 포인트를 제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포인트로 적어줬는데 첫 번째가 수요가 급증할 것 같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상승할 사이클이 하나 올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자동차 섹터의 변곡점이 다가온다. 요거고 마지막이 전기차 전략. 이 전기차 전략은 아마 이번 주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거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 일단 첫 번째 수요 급증 기업 가치 상승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이제 빅사이클이 준비가 되고 있다. 예, 22년도에는 특히 그 이 GMP 플랫폼을 단 전기차가 많이 나와요. 현대차의 장점이 전기차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폭스바겐도 있고 테슬라도 있는데 사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안 갖고 있어요. 일본도 거의 없는 상태고 현대차의 강점인데 이 플랫폼을 이용한 전기차가 이제 22년도부터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오닉 6도 이제 올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 가치가 엄청 좋아졌대요. 제네시스가 지금 워낙 잘 팔려가지고 그래서 판매 단가도 올려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를 좀 재평가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의 시장 점유율도 올라갈 것 같다. 현대차가 지금 22년도에 5.1% 점유율, 기아가 3.7%거든요. 글로벌 점유율이. 근데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다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올해 현대차의 어떤 브랜드 가치도 이미 작년부터 올라갔고 판매 단가 상승하고 있고 또 새로운 전기차들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주가 재평가 기대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의 이제 변곡점이라고 좀 적어줬는데 자동차 주가가 제일 못 가는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잖아요. 그 변곡점이 3분기래요. 3분기부터 파운드리 회사들이요. 하반기에 생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한답니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차 업체들의 어떤 이제 좀 반격은 3분기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상반기가 지나면 자동차 공장들의 가동률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부품주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전략인데 현대기아의 그 전기차 점유율이 지금 6.4% 정도 된대요. 전 세계에서. 근데 올해는 6%, 내년에 6.3%로 점유율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점유율을 유지만 해도 판매량은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법안이 만약에 3월에 아마 통과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은 미국의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거고 그럼 미국의 현대차가 좀 강점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점유율도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적어준 게 뭐냐면 유지용 연구원은 24년도 이후에 미국의 전용 전기차 공장을 건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용 전기차 공장이 생산이 되게 되면은 미국에서의 경쟁력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정도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으로는 탑픽으로는 현대차, 네. 그리고 부품주로는 만도 이렇게 두 개 적어졌으니까 자동차가 뭐 지금 좋아진다가 아니라 제가 느낀 결과로는 3분기부터 본격 개선이니까 주가는 아마 2분기부터 회복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좀 큰 그림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 모두에게 참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뉴스 체크하면서 잘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임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